엄마야? 우리 엄마, 맞아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납골 땅에서 5살 쌍둥이 남매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오주기를 맞아 납골 땅을 찾은 세원그룹 재벌회장 강태윤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유리벽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거든요. 납골한 번호와 위치가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로요. 아내와 함께 아이를 잃었던 태윤 앞에 나타난 쌍둥이 남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 아이들을 여기로 보낸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가늘게 떨어지는 빗줄기가 납골당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건물 안은 그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세원그룹 회장 강태윤은 혼자 그 고요 속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40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고 걸음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기일만큼은 언제나 혼자였거든요. 태윤은 국내 굴지의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를 잃은 뒤로 그는 일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뱃속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잃었습니다. 사산이라는 짧은 말 한마디만 전달받았고 태윤은 그 말을 그대로 가슴 안에 묻어두고 5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기일이 되면 납골 땅에 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끝내 손 한 번 뻗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납골함 앞에 서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몸이 먼저 굳어버렸고 말을 꺼내려 해도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방식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납골함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돌아섰던 그 익숙한 움직임 그대로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이맘때 벚꽃이 피던 봄날 태윤의 세상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봄은 태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납골당 입구 쪽에서 어린 남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곧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시선이 아이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5살 안팎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길을 잃었거나 보호자를 찾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 하나 없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손에 쥔 종이를 몇 번이나 펼쳐보며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종이 쪽으로 번갈아 내리며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말없이 누나 옆에 딱 붙어서 걸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봄비에 조금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손이 차갑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이는 주눅든 기색 하나 없이 곧장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특정 구역 앞에서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한번 바라보더니 여자아이가 다시 종이를 펼쳐 납골함 번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납골함을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맞다고 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아이의 시선이 납골함 안쪽 사진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조그만 어깨가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입술이 달싹이더니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야? 우리 엄마 맞아요? 태윤의 시선이 납골함 이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멈춰선 자리, 그 납골함에 새겨진 이름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뭔가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먹먹해졌습니다.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방향을 알고 있었고 번호를 정확히 찾아왔고 그 앞에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자리를 알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곳을 알려준 걸까요? 그 생각이 태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상황을 눈치채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앞을 막아서더니 낮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직원이 아이들을 이동시키려 하자 두 아이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납골함 쪽을 향한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여자아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남자아이는 입술을 꾹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직원 손에 이끌려 나가기 시작했고 작은 발이 바닥을 질질 끌리듯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태윤이 뒤따라 움직였습니다.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 대기 중이던 차량 한 대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딱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차 안으로 태워졌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태윤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지만 차는 이미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빗방울이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호판도 아이들 얼굴도 누가 데려간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방금 전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납골함 위치를 정확히 찾아온 두 아이. 납골함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 붙어 있던 차량.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데려왔고 누군가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빗속에 그대로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이 납골 땅을 오가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차갑고 선명한 감각이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고 흐릿하던 눈동자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태윤은 몰랐습니다. 이 봄비 내리는 아침의 마주침이 5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태윤이 다시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속에 멍하니 서 있던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아이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차를 놓쳤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 장면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납골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납골함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구역에서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방향을 알고 있었고 번호를 확인하는 손길도 익숙한 것처럼 보였죠. 누군가 이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던 종이였습니다. 끌려나가는 바람에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었죠. 태윤이 허리를 굽혀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납골당 구역 번호와 납골함 위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고 꼼꼼한 어른의 필체였고 번호 옆에는 위치를 찾기 쉽도록 간단한 메모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쥐어준 사람은 아이들이 이 자리를 찾아올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손에 이 종이 한 장을 쥐어주고 이 납골당 앞까지 보낸 것이었죠. 태윤이 종이를 손에 쥔 채 직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직원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시선을 살짝 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바로 데려가셔서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윤이 잠시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출입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직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차량이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붙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걸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타이밍이었거든요. CCTV 확인해야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태윤은 작은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두 아이의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죠. 태윤이 화면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이들 뒤로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일반 방문객처럼 보였죠.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카메라 각도를 피하듯 방향을 틀더니 금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출입문 앞에 차량이 대기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기 직전에 붙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을 정확히 맞춰 붙어 있었고 아이들이 태워지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평범한 방문객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흐름이었죠. 아이들에게 위치를 알려준 사람, 뒤따라 들어온 남자, 밖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이 자리에 데려오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고 데려온 뒤에는 바로 빼냈습니다. 왜 하필 이 납골함 앞에,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태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누군가의 의도가 깔린 일이었고 그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내의 납골함 앞에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 오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방금 빠져나간 차량 추적해. 번호판이랑 이동 경로 전부 오늘 안으로. 그리고 오늘 이 납골당 들어온 방문객 명단도 전부 뽑아. 잠깐의 침묵 끝에 오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윤이 다시 납골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듯한 어른의 필체로 적힌 번호와 위치. 이 종이 한 장이 아이들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누가 이 종이를 아이들 손에 쥐어준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하필 자신의 아내 납골함 앞으로 이 아이들을 보낸 걸까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눈빛이 태윤의 얼굴 위에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느끼던 무력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차갑고 단단한,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납골당 주차장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차에 오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그 종이가 쥐어져 있었고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글씨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지만 태윤은 그것도 모른 채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진 차량. 아이들을 태운 채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을 그 차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차량 위치 파악됐습니다. 지금 도심을 벗어나 외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태윤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북쪽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향을 한번 바꿨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가 다시 꺾었습니다. 태윤의 손가락이 종이를 쥔 채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것.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피하려는 사람처럼,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속 위치 잡아. 전화를 끄는 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 위로 빗물이 고이고 있었고 구두 앞코에 빗방울이 떨어져 튀었지만 그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납골함 번호를 확인하며 걷던 작은 손. 사진을 올려다보며 엄마라고 부르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러다 불현듯 더 오래된 장면 하나가 가슴속에서 밀려 올라왔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태윤은 해외 출장 중이었죠. 이른 아침 낯선 도시의 호텔방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참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태윤은 그날 오후 있을 미팅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뱃속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출장만 끝나면 곧바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 세준이었습니다. 재수 씨 출산 중인데 상황이 안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남은 날짜였거든요. 뱃속 아이들이 나오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기를 붙들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기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며 제발 이라는 말을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쌍둥이도 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짧게 전했죠. 사산이었다고요. 태유는 그날 아이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 모든 처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태유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아내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온도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 태윤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온기도 확인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아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5년 동안 가슴속에서 골마 있었습니다. 납골암 앞에서 손을 뻗지 못하고 돌아서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확인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 서면 온몸이 굳어버렸으니까요.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납골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두 아이.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앞에 멈춰 섰던 작은 발. 그리고 지금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는 차량. 이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포개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그 기억 위로 오늘 납골암 앞에서 마주쳤던 두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설마 그 생각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감각은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차량이 멈췄습니다. 외곽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납골당 유리창에는 빗물이 굵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주차장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잔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이름 확인하고 누가 운영하는 곳인지 전부 알아봐. 잠깐의 침묵 끝에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윤이 손에 쥔 종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씨가 흐려지면서도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차가 어디로 갔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끝까지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납골당 앞에서 손도 뻗지 못하고 돌아서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 돌아서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건물 이름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늘고아원입니다. 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 그 이름 하나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거든요. 하늘병원, 하늘복지재단, 그리고 하늘고아원. 전부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곳들이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세원그룹 후계자 자리는 태윤에게 돌아갔고 형 세준에게는 병원과 재단 그리고 산하 시설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윤은 그 시설들에 대해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 목 시련이 했고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내의 납골암 앞에 나타났던 두 아이가 바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고아원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건물 안쪽 주차장에 멈추자마자 직원들이 빠르게 달려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복도를 따라 이동시키기 시작했는데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였죠.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직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도 중간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을 같은 방향으로 데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직원 한 명이 앞에서 문을 열더니 여자아이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아이를 찾는 눈빛이었죠.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몸으로 시선을 막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누나 쪽으로 향하는 작은 손이었죠. 손끝이 허공을 잡으려는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이 그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발이 바닥을 긁히며 반대쪽 복도로 끌려가는 소리가 울렸고 둘의 거리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복도 중간에서 지켜보던 직원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같이 두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각각 다른 문이 열렸고 쿵,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의 발소리만 남은 채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하늘고아원 직원 보라의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었는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서로 다른 방에 가둬버린 겁니다. 보라의 시선이 닫힌 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남자아이가 뻗었던 그 작은 손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잡으려 떨리던 그 모습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직원들끼리 나누는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납골당에서 봤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라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하린이가 엄마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도윤이가 그 옆에서 말없이 누나 손을 꼭 쥐고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보라는 아무도 모르게 납골당 위치를 쪽지에 적어 하린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의 시선이 다시 닫힌 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건넨 그 쪽지 한 장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저 안에 갇혀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줄였습니다. 움직임이 더 빨라졌고 동선이 끊기듯 바뀌었습니다. 보라는 그 자리에 선 채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밖이었습니다. 태윤이 하늘고아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죠. 빗속에 서 있는 태윤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했습니다. 하늘복지재단 소속 차량입니다. 태윤이 건물 정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복지재단. 형세준이 운영하는 재단이었거든요. 그 재단 소속 차량이 자신의 아내 납골함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건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건물 외벽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간판 위로
하늘고아원이라는 글자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형 세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5년 전 해외에서 새벽에 전화를 받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재수 씨 출산 중인데 상황이 안 좋다던 그 목소리. 당시엔 그냥 걱정해서 연락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귀국하는 내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빗방울이 구두 앞 코 위로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고 손이 주먹 모양으로 오므라들었습니다. 하늘고아원, 하늘병원, 하늘복지재단. 그리고 5년 전 그날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의 이름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형이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태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윤곽이 처음으로 또렷해지는 순간 차갑고 선명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빗소리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하늘고아원 정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굳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늘고아원 정문 앞에 서 있던 태윤이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혔죠. 저 건물 안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감정이 앞서면 안 됐습니다. 회사로 운전석의 기사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서 번지며 흔들렸습니다. 형세준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함께 잃었고 태윤이 처음 회장 자리에 앉던 날 옆에서 박수를 쳐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무너져 있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편이었다는 것이었죠.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가 맞물렸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지만 태윤의 눈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집무실이었습니다. 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태윤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복지재단 설립부터 지금까지 전부 뒤져. 자금 흐름, 인사기록, 병원 운영 내역, 5년 전 출산 당시 하늘병원 기록도 전부 삭제된 것까지 다 찾아.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은 태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계모 윤설인이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봄 코트를 입고 들어서던 그 모습, 태윤을 바라보며 웃던 얼굴.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낯선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선택한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형 세준도 그냥 같이 살게 된 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죠. 태윤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던 여자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뒤를 돌아보며 남자아이를 찾던 그 간절한 눈빛,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건물 안으로 사라지던 두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태블릿을 태윤 앞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태윤이 화면을 당겨들었습니다. 하늘복지재단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특정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패턴이 한눈에 들어왔죠. 금액이 작지 않았고 그 패턴이 시작된 시점이 눈에 박혔습니다. 태윤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처음 돈이 움직인 게 언제입니까? 사모님 돌아가신 직후입니다. 그 말이 귀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직후였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고 아이들이 사산으로 처리됐다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직후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서늘함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서 목구멍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막는 데 쓰인 돈이었습니다.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의 침묵을 사는 데 쓰인 돈이었죠. 태윤이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출산 당시 하늘병원 기록 일부가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삭제 권한이 세준 이사장 라인으로 연결됩니다. 태윤의 눈동자가 가늘어졌습니다. 병원 기록을 지웠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태윤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기록을 처음부터 누군가 지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태블릿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한 박자 낮아졌습니다. 윤설인 이사장 결제 라인에도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윤설인이었습니다. 계모였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세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후계자 자리가 태윤에게 돌아가면서 세준의 자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윤의 아이들까지 생기면 그 자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윤설인이 움직였고 세준이 그 옆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태윤이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씩 다른 색으로 덧칠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던 형의 손, 아내를 처음 소개했을 때 환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건네던 그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처음부터 연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것이었죠. 턱끝이 떨렸습니다. 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태윤이 천천히 태블릿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집무실 안이 한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지나쳐버린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 거네. 그 말이 집무실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온 순간 태윤의 다음 선택이 정해졌습니다. 하늘고아원 정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태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어제 분명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 안에서 그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젖은 건물 외벽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죠. 건물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비서실장이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문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안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윤이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태윤이 차에서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맞춰 후문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태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켜서 내밀었습니다. 고아원 인근 도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후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 한 대가 잡혀 있었죠. 속도를 높이며 빠져나가는 차였는데 번호판 앞부분이 교묘하게 가려진 채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리고 나온 것이었죠. 이어지는 화면에서 차량은 골목으로 접어들더니 바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동선이 끊긴 겁니다. 언제 나간 거야? 방금 전입니다. 저희가 정문 쪽에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후문으로 뺀 겁니다. 태윤이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맞았다는 건 누군가 이쪽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후문으로 빼는 것, 그것도 번호판을 가린 채로 미리 준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향에서도 차량 한 대가 추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두 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어느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둘 다 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윤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간밤에 내리던 빗물이 아직 고여있는 아스팔트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재킷 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고아원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문 옆 담장 그늘 쪽이었습니다. 고아원 직원 한 명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하늘고아원 직원 보라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두 손을 앞에서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태윤 쪽을 향해 한 발짝 내딛다가 멈추고 또 한 발짝 내딛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도 몸이 뒤로 당겨지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쪽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말을 꺼내는 게 맞는 건지 그 판단이 보라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십니까?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는지 압니까? 보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윤 쪽으로 시선이 움직였다가 다시 비서실장에게 향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게 눈빛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맞잡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보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보라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저 쌍둥이 남매 5일 뒤에 해외 임양 가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라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닷새 뒤에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 며칠 계속 밖으로 못 나가게 했던 거고요. 어제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온 게 원장한테 보고됐나 봐요. 그 뒤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직원들이 뭔가 서두르기 시작했고 오늘 새벽부터 아이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로요. 말을 끝낸 보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더 세게 맞잡혔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가 그 작은 손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윤이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닷새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차량 2대가 움직이는 건 아이들을 완전히 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닷새라는 날짜가 될 때까지 태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딘가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날짜가 되면 조용히 내보내는 것이었죠. 닷새 낮게 되뇌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를 쫓아다니며 찾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찾고 있는 사이 닷새가 흘러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찾는 걸로는 안 된다. 비서실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차장 바닥 위로 길게 뻗어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에서 습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막아.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닷새 안에 전부 틀어막는 것이었습니다. 입양 서류가 처리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고 아이들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윤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으며 걷는 발소리가 주차장 바닥에 울렸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빗속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보라는 그 자리에 서서 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에 쪽지를 쥐어주던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보라 안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가 뻗었던 그 작은 손이 서로 다른 방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누나를 찾던 그 눈빛이 보라를 이 자리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등 뒤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차에 오르자마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후문으로 빠져나간 차량을 따라가던 쪽이었습니다. 교차로 구간에서 놓쳤습니다. 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인근 영상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차량이 교차로 직전까지는 잡혔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차들 사이에서 번호판이 가려진 채
섞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교차로를 노린 경로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동선이었죠. 다른 쪽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따라가던 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쪽도 놓쳤습니다. 두 개의 동선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처음부터 나눠서 뺀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 대를 쫓는 동안 다른 한 대가 빠져나가도록, 추적 인력이 분산되도록 처음부터 계산해 놓은 것이었죠. 태윤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심의 아침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그 평범한 아침 풍경 어딘가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잠시 뒤 하늘고아원 직원 보라에게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다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곳에 두지 않고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닷새가 될 때까지 계속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죠. 차를 쫓아가도 아이들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라가 들은 것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디로 옮기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죠. 차를 쫓는 것으로는 안 됐습니다. 계속 이동하는 차를 따라가다가는 닷새가 그냥 흘러가 버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빗물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고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는 순간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바로 옆 차선에서 아이를 태운 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어린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거두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통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 태윤이 지시해 놓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늘병원은 형 세준이 운영하는 곳이라 내부 자료를 직접 빼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삭제된 전산 기록을 복구하는 작업을 따로 진행시켜 놓은 것이었죠. 지워진 흔적을 다른 방향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작업에서 뭔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출산 당시 전산 기록입니다. 사산 처리된 기록은 있는데 그 이전에 신생아 코드가 2개 생성됐다가 지워진 흔적이 복구됐습니다. 태윤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신생아 코드가 뭡니까?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을 때 병원 전산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입니다. 사산이라면 이 코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난 순간 심장이 뛰고 있어야 생성되는 코드거든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겁니다. 2명 다요. 그리고 누군가 그 코드를 삭제했습니다. 태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간 아이들이라고 납골함 앞에 설 때마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5년 동안 매년 이맘때 납골당 앞에서 손도 뻗지 못하고 돌아서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났고 살아서 숨을 쉬었고 그 흔적이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옆 차선에서 스쳐 지나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그 작은 얼굴이요. 자신의 아이들도 지금 어딘가에서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차가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실려다니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닷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 쪽에서 계속 이동 지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함께입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가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도심의 아침 풍경이 다시 차창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차를 쫓는 건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닷새 안에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태윤의 눈빛이 그 답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워졌지만 살아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연락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5년 전 하늘병원 분만실에서 근무하다가 출산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퇴직한 간호사였습니다. 지금은 지방 소도시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태윤이 통화 연결을 지시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태윤이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심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고 저 아래 도로에서는 출근 차량들이 줄지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던 참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 긴장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죠. 비서실장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5년 전 하늘병원 출산건이라고 말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만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 알고 싶습니다.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자리를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죠.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애들 살아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이 창가에 서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비서실장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꽁꽁 눌러두었던 말이 한 번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2명 다 울었어요. 태어나자마자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요. 기록 건드리지 말라고요. 저는 그 뒤로 아이들을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했더니 아이들이 없었고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명 다 울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태윤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울음소리는 다른 방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낙고람 앞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간 아이들이라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틀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태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5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유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집무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윤이 창틀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손바닥이 창틀 모서리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기다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호사도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재단 자금 흐름과 병원 기록을 나란히 펼쳐놓은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출산 직후부터 시작된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시점에 삭제된 신생아 기록, 2가지가 정확히 같은 날짜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태윤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자금이 처음 움직였고 그날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입을 막는 데 쓰인 돈이었습니다. 그날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침묵을 사는 데 쓰인 돈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것도 아무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이어져 있었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5년 전 출산 사건, 지워진 기록, 5년 동안 이어진 자금 흐름,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의 선 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5년 동안 낙골당 앞에서 손도 뻗지 못하고 돌아서던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조용히 설계된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집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낙골당 앞에서 2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자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남자아이가 뻗었던 그 작은 손,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워진 채 살아온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윤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되찾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지나쳐버린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들어서 있었죠.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든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 집무실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윤이 재킷을 집어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복도 끝 유리창을 통해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추정망이 다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아이들이 머물고 있을 만한 장소들을 하나씩 추려내고 있었죠. 세준 측과 연결된 시설들, 재단 관계자 소유 부동산, 직원들이 오가는 거점들, 하나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늘고아원 직원 보라 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동 중에 아이 하나가 열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옮기는 과정에서 몸이 버티질 못하는 것 같다고요. 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차에 실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열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자아이 쪽입니다. 태윤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세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다시 눌렀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계모 윤설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연결됐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태윤아, 웬일이야? 태윤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설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차가운 것이 섞여 있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픈 아이를 차에 싣고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태윤아, 내가 무슨 5년 전 기록 다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드럽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갈고 또 갈아온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신생아 코드 2개 생성됐다 지워진 거, 자금 흐름 5년치, 간호사 증언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자료 오늘 저녁 전부 외부로 나갑니다. 윤설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참았고 의심하면서도 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픈 아이가 차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그 모든 것을 밀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됐습니다. 도심 외곽 쪽입니다. 속도가 줄었습니다. 태윤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차가 도심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태윤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도로,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낙골당에서 마주쳤던 두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종이를 펼쳐들고 번호를 확인하던 여자아이, 말없이
누나 옆에 딱 붙어 걷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열이 오른 채 차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도로가 한산해졌습니다. 양쪽으로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의 흔적이 드문 조용한 외곽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속 위치를 확인하며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잠시 뒤 전방에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갓길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태윤의 차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갔습니다. 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산한 도로 위에 울렸습니다. 외곽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갓길에 멈춘 차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차 밖에 서 있다가 태윤을 발견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작고 가늘게 이어지는 기침 소리였죠. 태윤이 열린 차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뒷좌석에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작은 어깨가 기침할 때마다 들썩였습니다. 태윤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입을 열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윤이 차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눈을 들어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납골당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라는 걸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마뿐만 아니라 뺨도 목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윤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5살짜리 아이치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팔에 전해지는 순간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윤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이마가 태윤의 가슴에 닿았고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아이는 다른 차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돌아섰습니다. 병원으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갓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윤은 아이를 더 꽉 안으며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자아이의 뜨거운 체온이 팔을 타고 가슴 안쪽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품에 안은 아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태윤이 여자아이를 안고 들어서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건네는 순간 태윤의 팔이 허전해졌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사라지면서 팔 안쪽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아이를 데리고 치료실 안으로 사라졌고 태윤은 복도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남자아이가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아이가 멈췄습니다. 납골당에서 봤던 그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순간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복도를 훑었습니다. 태윤이 아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됐습니다. 누나 안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깐 괜찮아. 아이가 태윤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천천히 벽 옆에 앉았습니다. 태윤 바로 옆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주먹이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아이 옆에 앉아 치료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세준 이사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합니다. 태윤이 일어섰습니다. 남자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누나 옆에 꼭 붙어 있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태윤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세준이 지정한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건물 안회의실이었습니다. 태윤이 들어섰을 때 세준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팔짱을 낀 자세, 차분한 표정.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준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윤의 표정을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윤이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옆에 서서 세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외 입양 오늘 당장 취소해. 세준이 천천히 눈썹을 올렸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태윤아. 앉을 시간 없어. 세준이 팔짱을 풀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야?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증거가 법적으로 충분해? 유전자 검사 하나로 되는 게 아니야. 병원 기록 다 나왔어. 세준의 말이 끊겼습니다. 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출산 당시 신생아 코드 2개. 생성됐다가 지워진 로그. 그 삭제 권한이 형한테 연결돼. 자금 흐름 5년치도 있고 당시 간호사 증언도 있어. 세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온화한 겉모습 아래 숨겨두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자료 어떻게 확보한 거야? 불법으로 뒤진 거잖아. 법정에서 증거 능력 없어. 외부 전문가가 공식 절차로 복구했어. 오늘 저녁 법무팀에 전달되고 내일 아침 검찰에 접수돼. 세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검찰에 접수해봐. 법적으로 처리되려면 몇 년이야, 태윤아. 그 사이에 아이들은 이미 나가고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 들고 뛰어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비행기 타고 있을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게 현실이야. 태윤이 천천히 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내가 이미 데려왔어. 세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있어, 지금. 세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자료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형한테 남은 패가 없어. 오늘 저녁까지 입양 취소 서류 내가 직접 확인한다. 세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터졌습니다. 그래, 멋대로 해봐.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렸습니다. 세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조용하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숨겨두었던 것들이 목소리 안에서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다 해봐. 얼마나 걸리는지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태윤이 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준이 악을 쓰면 쓸수록 태윤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윤이 돌아섰습니다. 형 선택이야.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세준의 거친 숨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태윤이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태윤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남자아이가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태윤이 비서실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자료 오늘 저녁 법무팀에 넘겨. 검찰 접수도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공증 서류도 같이 첨부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며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열이었는데 많이 내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태윤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요? 들어가도 돼. 남자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치료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침대 위에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죠. 남자아이가 침대 옆에 서서 누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서로밖에 없었던 두 사람만의 침묵이었거든요. 태윤이 침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태윤이 그 숫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윤이 세준을 찾아갔습니다. 세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테이블 위에 입양 취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해. 세준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뭘 남겼어? 재산도 그룹도 전부 내 거였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세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단이랑 병원은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직접 만든 거야. 아무 기반도 없는 자리에서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거라고. 근데 그걸로 끝이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도 너도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족으로 봤어? 난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도 항상 가족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어. 왜 다 너야? 왜 나 아니고 너냐고.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태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오래 쌓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세준을 더 흔들었습니다. 날 가족 취급도 안 하는 이 집안, 너한테 가족 자체가 생기는 게 싫어.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새어머니 윤설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죠. 내가 세준이 손을 잡고 이 집에 들어온 게 20년이 넘어. 그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남편이 마지막까지 세준이는 눈에 없었어. 끝까지 너만 바라봤지. 시선이 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미로서 내 자식이 그렇게 밀려나는 걸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 그게 내 선택이야.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윤이 새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준의 분노도 새어머니의 선택도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내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5년 동안 세상에 없는 것으로 지워진 것도 마찬가지였죠. 태윤이 세준 앞에 서류를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준이 천천히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세준과 새어머니 윤설인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하늘병원과 하늘고아원 관계자들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죠. 벚꽃이 활짝 핀 날이었습니다. 태윤이 두 아이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두 아이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태윤이 그 속도에 맞춰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납골함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며칠 전 아이들이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두 아이만 있었고 태윤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지금은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납골함 안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었죠. 태윤이 두 아이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납골당 안으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고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창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납골당 복도 한켠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늘고아원 직원 보라였습니다. 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아이들이 보라를 발견하는 순간 손을 놓고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두 아이가 동시에 보라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보라가 아이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보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이는 눈빛이었죠. 보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납골당에 올 때 들고 왔던 그 종이였습니다. 그날 제가 쪽지를 써서 준 거예요. 일이 이렇게 아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라곤 생각 못했어요. 해외 입양 가기 전에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번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보라가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태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적힌 납골당 구역 번호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아이들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세상을 바꿔놓은 것이었죠. 태윤이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라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납골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봄 햇살이 납골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이 납골함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아이들 찾았어. 이제 내가 지킬게.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5년 전 이 벚꽃이 필 무렵 태윤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같은 벚꽃이 피는 봄날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태우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우는 5년 동안 납골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서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두 아이가 그 자리를 찾아왔고 태우는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멈춰 있어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요. 태윤에게는 그 두 아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작은 손 2개가 그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봄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